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잘 썼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다, 합격을 못 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그런 판단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금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시험을 보고 나오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 시험에 어떨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나의 감이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범위에 들 수준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실력이 되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셨는지.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보셨는데, 잘 보셨지만 여기서 잘 보셨다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하고 그 내용을 보시죠. 자, 개요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SHVC 출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자,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이 변화를 했어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얘를 효율적으로 이제 압축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자, 영상 압축 기술은 저희가 이제 엠팩부터 그냥 엠팩 1, 2, 3, 4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기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케일업을 HEVC라고 쓸게요. 지금 문제는 보면 이런 기술상의 흐름상에서 요거를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 분야가 어려운 게,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선행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상을 왜 압축을 합니까? 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를 채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정보를 보내는데, 이렇게 그리면 직관적인 그림이 안 되죠. 요만한 거를 여기다가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리잖아요. 루스가 생긴 거죠. 얘를 우리는 에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를 보내서 이 한정된 채널에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압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압축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스케일러블 HEV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아보는데, 저희 잠깐만 지울게요. 받아보는데 딱 요 개념이에요. 저 크기였으니까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스케일러블 HEVC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뒤쪽에 그런 내용을 살짝 언급했지만, 국내 UHD는 표준이 뭘로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회차에 ATS 3.0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면 영상 쪽 전문이신 분은 출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UHD 중에 보면 기술 중에 이제 LDM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레이어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해서 하나의 채널 내에서 UHD, 뭐 HD, SD급, 그래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이동성까지 지원하는 거죠. 현재 기술은 이동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RF가 아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주파수 대역이 DMB용 주파수 따로 있고 HD용 따로 있었잖아요. 얘는 고화질이라고 하이 디피니션이니까 고화질, 초고화질이니까 고화질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화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DMB 2.0, 3.0에서는 얘를 보완하는 기술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컨셉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답 나왔잖아요. 아까 이제 여기서 지워졌는데, 얘하고 지금 보고 계신 풀이를 가지고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걔는 그냥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하고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야 돼요? 안 해요? 왜요? 예? 비교를 하시면 좋겠죠? 예? 비교를 하셔서 왜 이런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영상 기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상은 더 고화질이 될 테고,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채널은 지속적으로 한계를 맞을 테고, 그러면 더 효율적인 코덱이 출현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죠. SHVC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스케일러블 방식과 변환보화 방식의 개념도가 지금 아까 그려드렸던 그림을 기준으로 하이 퀄리티부터 스몰 사이즈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 구성 기술은 계층간 텍스처 예측, 계측간 움직임 예측, 업셋플링 피터, 그리고 SHVC의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해서 페이지가 쭉 이어져 있죠. 자, 세 번째 기술 동향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UHD 영상 쪽에서 LDM이라는 기술과 연계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상에 보시면 맨 우측에 ATSC 3.0 LDM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관련된 기술로 문제를 학습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ATSC 3.0이 그러니까 영상통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건 공부의 범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HD와 관련된 영상 압축 기술, 전송 기술 등은 꾸준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노마. 예, 비직교 다중화 기술이에요. 노마. 기호를 보시면 4G LTE 시스템과 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비직교 다중접속 기술이 고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자, 노마는 5G 기술 목표 중 셀의 용량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후보 기술. 예, 동일한 시간 주파수 공간 자원상에 2대 이상의 단말이 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각각의 단위 기술을 공부하고 학습하시려니까 힘드신 거지, 이동통신의 컨셉은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셀이 컸어요. 컸죠?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단말이 한 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비스가 좋으니까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잖아요. 자, 이동통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동일한 셀 커버리지 내에서 더 많은 가입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 얘기를 돌아가면 이 채널을, 한정된 채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IS95B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파일럿 신호라고 해서 하나의 채널을 펀더먼털리 채널, 서플리먼트 채널 이렇게 주 채널, 보조 채널을 나눠서 필요하면 주 채널은 음성 통화하는데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서플리먼트 채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아까 EVDO처럼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는 다운로드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채널을 할당을 하는 형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왔어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CDMA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뭘로 갔습니까? 상호간의 간섭을 줄이면서 더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인 OFDMA로 갔는데 OFDMA조차도 한정된 셀 내에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잡음이 커지더라 이거죠. 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노마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앞에만 바뀐 거고 멀티플 억세스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사용자가 억세스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이제 FDMA, TDMA, CDMA, OFDMA 가서 노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 다음에는 뭐가 갈까요? 뭐가? 모르죠 뭐. 예를 들면 PDMA가 갈 수도 있잖아요. 빔을 디비전에서 멀티플 억세스하는 빔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라는 BDMA라는 기술이 또 있어요. 이제 이런 기술로 앞으로 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저하고 이 수업을 들으신 분은 향후 몇 년 안에 혹시 BDMA라는 기술이 출현이 되면 그때 김성용 기술사가 얘기를 했었지 라고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보신 것처럼 멀티플 억세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셀의 커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량을 보내는 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채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이 어떻게 돼요? 계속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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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죠. 그렇잖아요. 작아져요. 왜? 작아져도 안에 수용자들이 들어오면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 되니까. 여기는 다른 셀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기지국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효율성,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셀 안에서 얘를 그냥 제가 이제 편의상 매크로 셀이라고 부를게요. 이 안에 다양한 스몰 셀, 피코셀, femto셀, 이런 셀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고용량의 데이터는 받겠죠. 근데 이동통신의 또 하나의 핵심 뭡니까? 모빌리티, 이동성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던 사용자가 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서 받을 것 같으면 예전에 와이브로가 그런 한계성을 가졌었잖아요. 이동성이 안 돼요. 핸드오버 예전에 학습하셨잖아요. 메이크, 비포, 브레이크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셀과 셀 간의 상관에 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간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노마의 개념을 한번 보실까요? 5G 기술 목표 중 셀의 용량 증대 달성을 위해 앞서 다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후보 기술로 동일한 시간, 주파수, 공간, 자원상의 2대 이상의 단말에 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러니까 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스콥 내에서 왜 이 효율성을 향상시키냐고요. 사용자의 니즈가 고용량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제한 데이터 쓰시는 분, 이동통신 서비스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쓰시는 분 꽤 있을 줄로 아는데 그분들은 한번 여쭤보세요. DMB 절대 안 봐요. 왜? 화질이 별로잖아요. 어차피 무료인데 고화질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고화질은 이 그림상으로 아까 손 드셨던 분께서 요 안에 계신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HD 이상, UHD급으로 계속 내려받고 있다라고 판단 상황을 보시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동일한 셀 내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한테는 뭐예요? 간섭원이에요, 간섭원. 이동통신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무조건 간섭원이에요, 간섭원. 나한테는. 그렇죠? 이렇게 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중화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어떤 기술이 나와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습을 하실 때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나오면 어우 신기술이야,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하시는데요? 뭘 알고 전후사정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공부도 재밌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아 얘가 어떤 단계로 진화해 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냥 노마, 얘는 무슨 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노마 외워야지, 스펙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술이고, 이렇게 학습을 하셔서는 아마 학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는 상호간의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전에 제 삶이 있었고 여태까지 삶을 유추해 봤을 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 같다. 물론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디선가 자료를 봤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노마 이후에 어떤 또 개선된 기술이 나오겠네, 이런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최소한 기술사로서의 어떤 업무를, 기술사의 활동을, 업역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만대 노마, 이 단위 기술 하나만 암기하셔서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시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영상을 찍으니까 후회하시는 걸로 꼭 기억하셨다가 질문하세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그림을 보시면 노마 적용 단말 그룹 1과 B에 따라서 이제 빔 1, 2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주파수 측면에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의 직규 자원 할당 OFDMA 같은 경우는 1, 2, 3, 4 형태라, 그 노마 쪽에서는 1, 2, 3, 4, 5가 그렇게 이제 중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적인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특징은 뒤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ETCS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관련된 내용을 그냥 발췌해서 넣어놨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ICT 플러스 전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융합이라는 관점을 언급을 드렸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컨셉이 이런 거죠. 도로가 있는데 차량이 쑥 하고 지나가면 하여튼 뭐 통신을 하든 영상을 찍든 차량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톨링, 그러니까 계산을 해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ETCS를 꼭 반드시 학습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전에 기본적으로 학습하셨던 내용 중에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DSRC 학습하셨죠? 안 하셨어요? 학습하셨잖아요. DSRC에서 이제 전송 기술을 하면 ASK도 쓰고 FSK도 쓰고, 이제 그 뒤에 저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U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생각이 안 나요. 그쪽에서
OFDM 방식을 썼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변복조 기술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동 징수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미 웬만한 기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간다라는 이런 컨셉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풀이해 놓은 거 보면 요 그림이 딱 그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요 전송 기술이 있어야 될 테고 혹시라도 오류가 났으면 영상을 찍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봐야 되니까 영상 기술도 있어야 될 테고 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이중화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렇죠? 취득된 정보는 현장에 있는 제어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며 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하고 어디선가 얘를 취합 및 정산해서 뭐 고지한다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냥 이 그림을 그렸지만 이 그림이 본문에 보고 계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ETCS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꼭 이 기술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핵심 기술 쪽에 DSRC 기지국, ETC 안내 표시기, 차종 분류기, 카메라 장치, 스위칭 허브, 차선 제어기, 영업소 서버, 영상 서버, 차량 단말기. 예, 외워야죠? 외워야 되잖아. 이거 다음에 시험 나오면 어떡해요? 외우셔야 되잖아.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안 된다. 예. 뭐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스템은 여기에 이제 루프 코일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루프 코일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속도 카메라 찍는 게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를 딱 지나고 여기를 딱 지날 때 S는 VT, 속도는 S분의 T 해가지고 탁 지나갈 때 속도가 기준 범위를 넘어서면 카메라 찍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에 자기장이 흘러서 유도전류가 흘리지 않습니까? 유도전류의 변화를 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으면 유도전류 값이 딱 변하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루프 코일이 보통 이 도로 ITS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봅니다. 광섬유 중폭기. 요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EDFA. EDFA에 대해서 동작 원리, 기술적 특성, 광증폭 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도 말씀은 한번 나누고 가시자 이거죠. 광 왜 증폭해요? 왜 증폭해요? 자, 광통신 이거죠. 전기적인 신호를 자 그냥 이렇게 펄스로 표현할게요. 얘를 뭘로 바꿔요? 자, 광신호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예, 광으로 바꿔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의 특성을 우리가 학습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손실과 분산에 대한 고유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분산은 좀 접어놓고 손실. 광이 쭉 가면 좋은데 가다가 얘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증폭해야 되잖아요. 자, 증폭을 하려면 광이었으니까 광을 어떻게 증폭해요? 안 되잖아요. 얘를 뭘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꿔서 증폭해서 증폭하잖아요. 증폭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서 다시 쏘잖아요. 그러니까 광신호가 광통신이 굉장히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자기파에 간섭도 없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특징이 좋은데 아니 광신호를 계속 보내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전기로 변환을 했다라는 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어떤 뭐 또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광선로가 하나면 에이 그래 바꾸고 증폭한 다음에 다시 바꾸지. WDM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면 154코어 154개를 다 일일이 분리해서 바꾸고 증폭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뒤에 뭐 라만 증폭기라든지 여러 가지 증폭기는 비교하시고 안 하시고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관련된 그래서 광섬유 증폭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EDF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EDF에 대해서 충분히 쓰세요. 그럼 충분히 쓴 거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후 무슨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왜 쓰는 거예요? EDFA를. 예를 쓰면 어떤 특징,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실은 보상이 되지만 분사는 보상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든지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 문제. 자, 코앱. 코앱은 사물통신 IoT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경량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코앱이라든지 뭐 MQTT라든지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코앱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HTTP 프로토콜과 이제 물리 계층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 비교를 해 놨어요. 예, 외우세요. 예. 뭐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 말뜻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니까 꼭 서브노트에 정리해 놓으시고 예, 암기하시면 좋죠. 코앱은 그 지난 회차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련된 특징 그리고 비교 뒤쪽에 MQTT하고 비교해 놨죠. TCP하고 UD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정보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UDP 쓰는 거. SNMP 있었죠? 지속적으로 보내니까 UDP를 썼었잖아요. 네, 관련된 내용으로 서브노트에 좀 정리해 놓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쪽에서는 ATS 3.0을 기반으로 한 UHD 쪽이 앞으로 이제 113회 뭐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이 IoT에 관련된 아까 111회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홈네트워크 분야가 제일 8개로 많은 거를 저희 살펴보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IoT와 관련된 프로토콜이라든지 예를 들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LPWA 나왔나요? LPWA 문제 나왔었죠? 몇 번째 문제였더라? 예. 4교시 마지막 6번 문제 LPWA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 IoT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돼요.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지난 110회차에서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프로토콜은 사실 정보통신기술사가 깊이 관여하기에는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프로토콜까지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고 계셔야죠.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자, 6번 OTDR. 예, 후방산란이라는 건 광신호가 어떤 물체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백워드 뒤쪽으로 쫙 하고 반사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광통신은 예를 들면 그 광선로를 해저 내지는 지중에다가 묻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광을 쐈는데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방산란이라는 광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시작점에서 쏘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걔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으로부터 어느 지점이 고장이 났으니까 거기를 유지보수 내지는 고장 처리해라. 이게 이제 OTDR의 개념인 거죠. 자, 개념을 한번 보시죠. 광섬유를 통해 빛이 전달되는 동안 레일리 산란에 의해 적은 비율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일부 광입자는 광원을 향해 산란하기도 하며 이를 후방 백스캐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OTDR을 쓰는데 혹시 OTDR을 보신 분